독재자를 움직인 클레오파트라. 권력과 사랑을 함께 얻을 수 있을 정도의 요염함은 역사상에 그리 흔하지 않다. 파스칼로 하여금 그녀의 코가 조금이라도 낮았더라면 지구 표면이 달라졌을 거라는 말을 남기게 만든 장본인 클레오파트라조차도 사실 알고 보면 미모만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지는 못했었다. 그랬다면 그녀가 마지막에 독사에게 유방을 물어 뜯겨 죽었겠는가? 여성의 아름다움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일까? 클레오파트라는 쫓겨난 처지에서 세기의 영웅 시저의 힘으로 왕권을 잡고 자신의 왕위를 지키는데 장애가 되는 동생들까지 제거한다. 시저와 같은 영웅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것에는 그녀의 미모뿐만이 아니라 왕녀라는 신분적 선입견은 없었을까? 시저 즉 카이사르라는 이름은 독일의 카이젤 황제나 러시아의 짜르 황제의 어원이 될 만큼 절대권의 상징이었다. 집권을 위한 수단으로 민중들의 이익을 도모하다가 권력을 잡은 뒤에는 잽싸게 민중을 버린 채 철권 독재로 돌아선 이 희대의 영웅을 가리켜 철학자 니체는 심원한 영혼이라 부르면서 초인의 원형으로 삼았다. 그러나 민주적 의식을 지닌 브레이트는 피범벅이 된 폭군으로 평가했고 풍자의 대가 버나드 쇼는 시저와 클레오파트라라는 작품에서 월계관 아래로 대머리가 드러난 익살스러운 늙은 신사로 묘사했다. 시저의 복잡다기한 내면의 모습은 셰익스피어의 줄리어스 시저에 나타난다. 모는 이에 따라서는 폭군도 되고 야심가도 되며 선동 정치가와 군왕의 표본도 되는 이 인물은 시인 실러로 하여금 인간을 지배하는 힘, 또 인간을 고귀하게 하는 힘이라고 설파하게 했다. 괴테는 우리들은 너무나 인간적이기 때문에 카이사르의 승리에 혐오감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중요한 것은 승리 그 자체가 아니라 승리에 이르는 과정임을 강조한 말이다. 민주화를 짓밟은 삼두 정치의 한 몫을 맡은 폼페이우스를 격파하기 위해 이집트에 간 시저는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에 빠져 아들까지 얻는다. 그러나 원망이 많은 권력과 사랑은 항상 짧다. 시저를 통하여 로마까지도 지배해보겠다는 여인의 꿈은 자신이 낳은 아들을 후계자로 삼게 하고자 은근히 바랐으나 영웅이 아닌 독재자 시저의 암살로 좌절된다. 로마의 권력이 안토니우스와 아우구스투스의 다툼으로 축약되자 클레오파트라는 잽싸게 안토니우스에게 달라붙는다. 노련한 아우구스투스는 정적에게 여동생을 내어줘서 결혼까지 시키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이미 클레오파트라의 육체에 눈이 먼 안토니우스는 아내와 이혼을 하고 만다. 아마 클레오파트라가 가장 여성적인 정열을 쏟았던 순간이 안토니우스를 이집트에 잡아두고 그를 이혼시키게 만들기까지였을 것이다. 그 활락이 지나쳐 안토니우스로 하여금 동방정복이라는 로마의 사명을 잊게 만들어 아우구스투스의 분노를 자극한다. 둘 사이의 전쟁은 그리스 서해안 악티움의 해전에서 그 승패가 판가름되었다. 불륜의 남녀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로 도망치자 부하들은 아우구스투스 편으로 돌아서 버렸다. 클레오파트라의 자살설을 전해 들은 안토니우스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시저와 안토니우스를 유혹할 방법으로 아우구스투스에게 접근하다가 실패한 클레오파트라도 독사에게 자신의 육체를 맡겼다는 것이 전설적 이야기다. 그러나 역사는 안토니우스와 함께 알렉산드리아에서 자결했다고도 전한다. 미모가 지배할 수 있는 범위는 다르나 오늘날에도 클레오파트라와 같은 여인상은 우리 주위를 맴돌며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것이다. 버지니아 울프의 델러웨이 부인, 상류사회의 포로 델러웨이 부인, 이름난 문학평론가이자 철학자의 딸로 태어난 버지니아 울프는 그 뛰어난 재능과 미모에도 불구하고 당시 영국 사회가 지녔던 보수성 때문에 남존 여비의 차별성을 절감하며 일생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녀를 단순한 심리주의 소설의 작가로만 보던 시각에서 최근에는 여권운동 문학의 선두주자 역할을 한 문학활동가로 평가하는 경향이 굳어져 가고 있다. 우울증으로 일생을 보낸 그녀는 끝내 우주강에 투신 자살함으로써 그 생을 마감했는데 그 섬세함 속에는 실은 여성의 남성 의존화에 대한 강력한 반대와 투지가 스며 있었다. 남성의 예속을 벗어나 여성들을 위한 자기만의 방을 가질 것을 강조한 버지니아 울프는 육체적인 허약함 때문에 일생 동안 자식을 갖지 않은 것 이외에 겉보기에는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은 더없이 행복한 여성으로 살았다.
그러나 그녀의 작품에 나타난 여인상들은 결코 인생의 행복이란 게 겉모습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음을 느끼게 한다. 국회의원의 아내로 상류층 사회에서 평온하게 살아가는 델러웨이 부인만 해도 겉보기에는 아무런 고민이 없는 여인이다. 사실 델러웨이는 웬만한 소설의 여주인공이면 다 저지르기 마련인 불륜이나 탈선 한 번 않는 따분하고 너무나 평범해. 오히려 얄미운 상류층 귀부인일 뿐이다. 재능과 미모까지 겸비했기에 그녀는 꽤나 인기가 있었겠지만 그것은 인형의 집의 노라처럼 남성에게 예속된 것은 아니었다. 52세의 델러웨이 부인은 1923년 6월 중순 어느 수요일 오전 10시경 정계 거물급들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이 참석키로 되어 있는 연회 준비를 위해 외출해서 런던 시가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몇몇 사건들을 보곤 귀가하여 옛 애인이었던 피터 월시의 방문을 받는다. 피터는 두 아이의 어머니이자 인도 주둔군 소령의 부인과 사랑에 빠져 이혼을 서두르기 위해 인도로부터 귀국한 것이다. 보수주의 정객과 결혼하여 평온하게 살고 있는 델러웨이 부인의 입장에서는 이따금씩 남편이 아닌 피터와의 결혼은 어땠을까를 떠올리지만 이내 현실로 되돌아오고 만다. 정열적인 피터의 사랑 행각도 그녀에게 낭비요, 바보짓으로만 비친다. 옥스퍼드에서 퇴학당한 인도행배 위에서 만난 여자와의 결혼, 그리고 이제 소령 부인과의 결혼 등등이 그녀로서는 이해할 수도 그럴 필요도 없는 일로 느껴진다. 당연히 피터가 그녀에 대해 느끼는 미묘한 감정적 분비물도 그녀에게는 심각하지 않다. 클래리사 델러웨이는 세속적인 여자로 피터의 눈엔 비친다. 지위나 상류 사회나 출세 같은 것에 대해 지나치게 관심을 가진 여인, 그러면서 인생을 한없이 즐기는 편인 여자. 그러면서도 여러 해 동안 겪어보았어도 클래리사라는 사람은 단지 윤곽밖에는 알 수 없다는 생각이 종종 드는 그런 여자다. 실제로 그녀는 무엇이든 즐기지. 하이드파크 공원을 그녀와 함께 거닐어 보면 알겠지만 튤립 꽃밭이나 유모차에 탄 어린이나 때로는 즉흥적으로 꾸며낸 한 토막의 우스꽝스런 이야기 등 모두가 그녀의 즐거움의 대상이지. 그녀는 또 미묘한 희극적인 감각도 지니고 있지. 이런 감각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언제나 사람들이 있어야만 했지만 그러니까 당연한 결과로서 오찬회니 만찬회니 끊임없이 연회를 열어서 시간을 낭비하고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늘어놓음으로써 마음의 칼날을 무디게 만들고 분별심을 잃어가는 거지. 상류층 사교계의 생리 속에 빠져든 델러웨이에 대한 이런 평가는 자본주의 사회가 지닌 부도덕성을 우아한 미모와 재능으로 감싼 채 그 추악한 현실을 호도하는 여성의 내조를 꼬집는 대목이기도 하다. 인생이란 감방의 벽을 긁는 것이죠. 인간관계에서 실망을 하면 나는 가끔 정원에 나가 세상 사람들에게 얻지 못하는 마음의 평화를 꽃에서 얻곤 하지요. 역시 피터의 말이다. 밤 12시경 연회가 끝나면 델러웨이 부인의 뒤엉킨 회상도 막을 내린다. 겉보기에는 화려한 것 같으나 지극히 단조로운 한 상류층 부인의 심리적 내면을 비춰본 소설이다. 발자크의 골짜기의 백합, 순결과 고귀함의 대명사 앙리에트. 한 여인이 뛰어난 아름다움과 미덕을 지녔으면서도 이를 상처내지 않은 채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니고 가는 이야기는 소설의 소재가 되지 않는다. 소설은 오히려 절개나 지조를 깨뜨리는 회절과 절망과 방탕을 선호한다. 발자크는 드물게 백합 같은 여인상을 혼탁한 자본주의 초기의 한 이성적 여인으로 전형화시키고 있다. 정계로부터 버림받아 지방에서 조용히 묻혀 지내고 있는 모르소프 백작에겐 이미 모든 인생의 꿈이 시들어버린 회색의 산만이 있을 뿐이다. 아직도 30대의 젊은 아내 앙리에트 드 모르소프 부인은 우아하고 섬세하며 요염한 데다가 정숙미를 지닌 귀부인의 전형인데 그녀 역시 이미 남편에게서 자기 삶의 허전한 부분을 채울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우울증의 백작 영감과 빈혈증에 허약해 빠진 두 아이를 뒷바라지하기에 바쁜 앙리에트에게 부모의 냉대 속에서 자라난 미청년 페릭스 드 방도네스가 뛰어들자 집안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한다. 정통 왕조파 귀족 출신에다 세속에 전혀 물들지 않은 이 내향성 청년은 앙리에트를 향한 어머니로부터 받아보지 못한 사랑의 무의식으로부터 끝내는 열렬한 사랑의 추구자로 변한다. 단 한 번의 빈틈이나 허점을 보여주지 않는 치밀한 생활과 몸가짐으로 앙리에트는 페릭스를 어머니나 손이 사람이 베푸는
사랑의 분명한 한계선 안에서 대해준다. 앙리에트는 페릭스에게 사람의 마음의 흐름과 프랑스 상류 사회가 지닌 독특한 비밀을 체득하는 법 등등 처세운을 일러주는 한편 출세의 길도 열어준다. 페릭스는 이런 그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모르소프 부인의 관찰은 옳았다. 나는 모든 것을 그녀로부터 얻었다. 힘도, 부도, 행복도, 학문도 그녀는 나를 이끌어주고 격려해 주었으며 내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었으며 청춘의 활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필요한 일관성 있는 의지를 나에게 주었다고. 청년 시절의 소녀 여인이 어머니이자 연인이고 상담자인 동시에 동지도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앙리에트는 바로 그런 여인상의 전형이 된다. 이럴 경우 둘 사이가 도덕이나 도리에 벗어나는 떳떳하지 못한 연애인. 사련으로 빠지고 나면 불행은 둘만의 것에 그치지 않고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미친다. 모르소프 부인은 가장 현명하게 이런 상황에 대처했고 그 덕분에 페릭스는 단번에 출세하여 파리로 나간다. 그러나 페릭스의 오매불망은 도시 속에서도 앙리에트뿐으로 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기에 더 뜨거워졌는지도 모른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대한 집착은 가끔 그 대상 작용으로 엉뚱한 상대와의 열애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페릭스도 파리에서 악명 높은 관능의 한 여인과 육체적 사랑에 빠지게 된다. 해맑은 정신적 사랑만으로 만족한 듯했던 앙리에트는 페릭스의 빗나간 사랑으로 충격을 받는데 그렇다고 그녀의 근본적인 태도가 바뀐 것은 아니다. 고작해야 숨겨두려는 질투의 눈길만 보일 뿐인 앙리에트에게 드디어 절망의 날은 다가온다. 난 살고 싶어. 파리도 연회도 온갖 쾌락도 모두 알고 싶어. 내 일생은 온통 거짓투성이야. 살았다고도 할 수 없는 나에게 죽음이란 게 있을 수 있을까? 이제 나는 너를 더 이상 도망치지 못하게 할 거야. 그러나 죽음이 임박하자 그녀는 다시 숭고한 앙리에트 부인으로 돌아간다. 페릭스에게 편지를 남긴 채 그녀는 위암으로 죽어갔다. 먹을 것을 두고도 먹지 못한 채 굶어 죽은 그녀의 생은 쾌락을 거부한 자신의 육체에 대한 학대를 상징하기도 한다. 편지에는 미덕과 자연과 애정의 미묘한 감정의 틈바구니에서 격렬히 싸우며 욕망을 절제한 여인의 정과 한을 아울러 이러는 말인 정한이 절절히 담겨 있다. 발자크 자신이 어렸을 때 22세의 소녀 여성을 사랑했던 사실을 상기한다면 이 소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얼마나 많은 남성들에게 앙리에트 같은 여인이 있을까? 작가는 소설에서 앙리에트 같은 여인을 가져보지 못한 남성은 불행하다고 했다. 한편 요즘 같은 사회 풍조에서 과연 앙리에트와 페릭스가 가능할까란 반문도 가능하다. 그러나 영원한 구원의 여인상인 정절과 미덕의 화신으로서의 앙리에트는 어느 시대, 어느 곤경과 유혹 속에서도 있을 수 있을 것이며 그녀들에 의하여 지상은 낙원이 될 것이다. 앙드레 지드의 좁은 문. 완전한 사랑을 쫓는 알리사. 아버지는 프로테스탄트이고 어머니는 카톨릭 교도인. 경건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앙드레 지드는 1929년 콩고를 여행한 후 콩고 기행에서 식민지의 피어갑자에 대한 관심으로 사회주의 사상에 기울었다가 1936년 소련을 방문하고는 소련 기행을 쓰면서 반공주의를 내세우게 되었다. 그러나 앙드레 지드에게 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궁극적인 자기 완성에 이르는 도덕성으로 좁은 문도 바로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다. 가장 완벽하고 숭고한 사랑이란 어떤 것인가를 지드는 다분히 자신의 체험을 바탕삼아 추구한다. 12세 때 아버지를 잃은 제롬은 어머니의 교육 방침에 따라 파리로 옮겨가 살면서 외사촌 누나 알리사와 가깝게 된다. 2살 더 많은 알리사에게 사랑을 느낀 제롬은 결혼할 각오로 사랑을 고백하고 알리사 역시 누구보다도 제롬을 사랑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난 한평생 너를 기다려도 좋을 만큼 너를 사랑해. 허나 내가 날 사랑하지 않게 된다거나 내가 내 사랑을 의심하거나 하는 것은 알리사 생각만 해도 나는 참을 수가 없어. 어머나, 제롬, 난 그걸 의심할 수는 없어. 이렇게 그들의 사랑은 확신에 찬 순수의 극을 달리는 사랑이었으나 세속적으로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다. 알리사는 제롬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한다. 나는 떨어져 있어서 너를 더욱 사랑하게 되니까. 전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 떨어져 있어야만 한다는 것은 알리사에게는 보다 성스러운 사랑, 보다 완벽한 사랑을 추구하려는 삶의 자세 때문이었다.
알리사는 동생 줄리에트가 제롬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자신을 희생시키며 그들의 사랑을 성립시켜주고자 애쓰지만 결국 줄리에트는 이 때문에 마음에도 없는 엉뚱한 남자와 결혼하게 될 뿐이다. 제롬과의 사랑의 장애가 제거된 뒤에도 알리사는 결벽증적인 영혼의 사랑만을 강조하면서 그의 어떤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세월이 흐른 뒤에 만난 그녀는 환영과 사랑하고 있다고 제롬을 몰아세우며 이미 지나가 버린 세월 속에서 넌 옛날의 나를 아쉬워하고 있는 거야 라고 사랑의 계절이 지나버렸음을 탓하며 또 거절하고 만다. 그리곤 이들의 마지막 만남이 있게 된다. 그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우리 둘을 긍휼히 여겨줘. 우리 사랑을 망가뜨리질랑 말아줘라고 애원한다. 모든 인간적인 만족은 그 꿈을 망쳐놓을 것만 같았어라고 말하면서 알리사는 하느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그들은 그 약속된 것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1장 39에서 40절을 인용한다. 조금 더 위대한 사랑을 위하여 그녀는 제롬을 계속 거절해왔다. 그리곤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제롬의 사랑을 거절하고 둘은 헤어지고 만다. 이윽고 알리사의 비극적인 죽음의 소식, 페를 알타가 집을 나간 채 죽고 말았다는 소식이 제롬에게 알려지고 고이 간직했던 그녀의 일기가 전해온다. 일기는 그녀가 얼마나 제롬의 육체와 정신을 원했던가를 느낄 수 있는 사랑의 기록이었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왜 보통 사람들의 문이 아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누가복음 13장 24절의 말을 따랐을까? 아니 그래서 그녀는 과연 행복했을까? 알리사는 이상을 쫓는 여인상의 극치를 상징한다. 신의 세계와 인간 세계의 사랑을 일치시키려는 완벽주의자여. 결벽주의자인 여인상이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현세적 사랑의 파탄과 비극적 생의 한 단면을 이 여인은 보여준다. 결국 신을 향한 이런 사랑이 신의 참뜻은 아니지 않았을까란 해석이 나옴직하다. 가장 인간적인 것이 가장 신성하기 때문이다. 청순함을 위해서 사는 것만이 신의 바람은 아닐 테니까. 애국 항쟁의 상징 잔 다르크. 프랑스 문학사와 민족운동사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잔 다르크는 애국 항쟁의 상징인 여인상의 표본이다. 왕위 계승권을 두고 일어난 싸움이 100년 동안이나 끌었다고 해서 100년 전쟁이라 부르는 기간 중 잔 다르크는 17세의 처녀로 등장하여 군을 지휘해서 오를레앙을 해방시킴으로써 샤를 7세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었다. 위대한 승리와 명예 뒤에 있기 마련인 질시 때문에 그녀는 모함을 당한 채 영국군으로 인도당에 유폐되었다가 종교재판에서 중세의 국가보안법이었던 이단자로 취급받아 화형을 당했다. 그때 나이 19세였다. 유폐당했을 때는 구출작전에 신경을 쓰지 않았던 샤를도 그녀가 죽자 이단이란 악명을 벗겨주었고 1909년에야 복자로 이름이 올라 성녀로 추대되었다. 그러나 이런 역사적 평가와는 관계없이 문학예술사는 잔 다르크를 중세의 한 전설적 인물로 보면서 꾸준히 새로운 해석들을 내려오고 있다. 동래미 마을의 양치기 아가씨에 대한 파란만장한 모험담은 중세 이후 시와 전설과 종교극과 그림에 좋은 소재였는데 대개는 상식적인 듣기 좋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다. 즉 그녀는 성녀였고 신의 계시를 받아 초인적인 과업을 실현했으며 억울한 누명에 희생되어 갔다는 식이다. 이와 비슷한 견해는 로망주의 시대의 작품들 속에서 그녀를 그리스도와 비교하면서 마치 처녀 구세주처럼 풀이한 예도 있다. 그러나 위대한 사람에게 있기 마련인 신랄한 비판과 전혀 다른 해석의 소리도 상당하다. 20세기의 카톨릭 작가들도 잔 다르크를 인간 구원의 사명을 지닌 여인이자 그녀를 통해 신의 섭리를 구현하는 희망으로 보는 견해들이 나왔다. 그러나 신랄한 풍자적 비판의 관점은 우선 과연 그녀가 처녀였느냐는 데서부터 온갖 모독적인 평가까지 서슴지 않고 행해지고 있다. 셰익스피어는 헨리 6세라는 작품에서 그녀를 파렴치한 마녀로 그린다. 특히 사형을 언도하는 장면에서 화형을 시키려 하자 그녀는 나는 임신 중이다. 내 태내에 있는 어린아이를 죽이지 말라고 말한다. 성처녀가 임신을 했다고 하며 반문하자 그녀는 여러 명의 남자 이름을 대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도록 만드는 등 연막전을 펴는 모습을 보여준다. 어떤 음악가는 잔 다르크를 샤를 7세의 정부라 하기도 하고 혁명적 계몽주의 철학자 볼테르는 아예 그녀를 불행한 백치로 보면서 전혀 다른 각도에서
오를레앙의 처녀를 평가하기도 한다. 작가 아나톨 프랑스는 잔 다르크를 일종의 성도착증 환자로 풀이하면서 그녀의 초인적인 능력의 비밀은 히스테리와 같은 신경 증상의 발로라고 했다. 영국의 작가 버나드 쇼는 성녀 잔느에서 그녀를 소박하고 영리한 농촌 처녀로 미신적인 것을 잘 믿는 국가주의자로 보았다. 어떤 경우든 잔 다르크는 현실적인 생활 속의 여인상이라기보다는 초현실주의적인 측면이 강하다. 그녀는 보통 이상의 여인으로 처녀일 가능성부터 정반대일 가능성까지를 다 지닌 너무나 접근하기 어려운 비범의 여인상인 것이다. 운명의 노예 잔느. 일생 동안 여자를 사랑하면서도 독신으로 지냈던 모파상은 결혼이란 어떤 유명한 사람의 말을 빌리면 낮에는 악감정의 교환이고 밤에는 악취의 교환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라고 할 만큼 비관론자였다. 만년에는 정신병자로 외롭게 죽어간 이 작가가 왜 여인의 일생을 불행으로만 파악했는가에 대한 해명은 없다. 여성의 운명을 이해하는데 필독의 책으로 되어 있는 여자의 일생은 18세기 프랑스 중류층에서 곱고 귀하게 자라난 여인 잔느의 생애를 일말의 동정도 없이 냉철하게 파헤치고 있다. 빛나는 갈색 머리털, 네덜란드 인형과 같은 푸른 눈, 장밋빛 살결의 잔느는 교구 신부의 소개로 알게 된 줄리안과 사귀게 되었으나 소녀들이 늘상 그렇듯이 멋진 겉모습을 한 이 사나이의 속을 알 수는 없었다. 황금과 여인에게만 눈이 먼 이 전형적인 초기 자본주의형 인간상인 줄리안은 초장부터 잔느의 하녀를 겁탈해버리는 등의 불륜을 일삼는다. 순박한 잔느는 그와 결혼하여 코르시카로 신혼여행을 하면서 육체를 통한 사랑의 소중함을 알려는 찰나에 이미 남편 줄리앙은 딴 여자에게로 시선을 돌려버린다. 하녀 로잘리의 임신 사실이 탄로나고 법석을 떠는 중에 잔느 자신도 아들포를 낳게 되나 불행은 겹쳐진다. 잔느의 친구와 밀회하던 줄리앙이 밀회 여인의 남편으로부터 참살당하는가 하면 친정 어머니의 죽음 등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고뇌들을 하나씩 추가해간다. 아들에게 유일한 희망을 걸고 모든 걸 바쳤으나 철없이 귀염만 받고 자란 풀은 나이 들어 본격적인 공부를 해야 할 무렵이 되자 아버지를 닮아 여인과 놀아나면서 파리와 런던을 왕래하며 돈이 떨어지면 구원을 요청하는 소식만 보내올 뿐이다. 아들의 방탕은 잔느의 집안 사정을 더욱 어렵게 하여 살림살이는 옥죄일 대로 죄였다. 아들로부터 최악의 소식이 날아들었다. 며느리가 딸을 낳다가 산용열로 죽고 유모를 구할 돈도 없다는 급보였다. 옛 하녀 로잘리를 파리로 보내 손녀를 데려온 잔느는 어린아이의 파란 눈을 내려다보며 잃어버렸던 자신의 생의 환희를 다시 느낀다. 제비가 봄 하늘을 화살처럼 자르고 지나는 계절이었다. 유복하게 자라 손색이 없는 신부감이었던 잔느가 불행하게 된 원인은 남성에게 지배당하는 희생물이 되면서부터였다. 하녀 로잘리는 모든 불행을 겪은 뒤 인생이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달지도 쓰지도 않군요 라고 하나 잔느는 나에게는 모든 게 나쁘게만 돌아갔다고 말한다. 평범하면서도 불행할 수밖에 없었던 여인상의 전형인 잔느는 어느 시대에나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여인상으로 남는다. 여성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었던 모든 비극물들의 원형이 바로 이 소설이다. 이 소설이 발표된 1883년은 프랑스가 하노이를 점령하여 제국주의의 전성기를 누릴 때였다. 세계사의 흐름에 충격을 주었던 파리 코뮌이 일어난 것이 1871년 그 좌절과 탄압 위에서 이듬해 프랑스는 tonquin만을 정복하게 되고 다음 해에는 하노이로 들어간 것이다. 제국주의의 전성기가 그렇듯이 이때 프랑스도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팽배했다. 자본주의의 초기 증상인 황금만능주의와 향락풍조가 전 프랑스를 휩쓸고 있었다. 전형적인 귀족 남성들은 물려받은 재산을 향락에 바치기 시작했다. 번창하기 시작한 유흥산업의 마력 앞에서 부귀족들은 무릎을 꿇은 것이다. 그들은 새로운 자본주의의 변모 앞에 치열하게 대응하며 돈을 모으지 않고 향락만 일삼다가 재산을 탕진하고 마는데 줄리앙도 그런 유형에 속한다. 물론 그는 향락만이 아니라 돈도 쫓았으나 잔느는 사랑과 돈 둘 다 잃어버린 예에 속한다. 오늘의 우리 사회는 마치 잔느와 같은 여인상을 엄청나게 만들어내는 것 같다. 황금과 향락만 추구하는 풍조가 그렇다. 여성들이 잔느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많은 인내와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전쟁을 유발시킨 미녀 헬레네. 제우스가 백조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레다와 정을 통해 낳은 절세의 미녀 헬레네는 그 아름다움에 걸맞게 10여 년에 걸친 트로이 전쟁의 유발자로 알려져 있다. 스파르타 왕 메넬라우스의 아내가 된 그녀를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가 유괴해 가버린 것이 전쟁 발발의 원인이었다. 말하자면 단순한 왕비의 납치가 아닌 국민적 우상의 모욕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서양 최대의 서사문학인 일리아드 오디세이의 소재가 되기도 한 이 전쟁은 한 미녀의 운명을 통해 여인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일깨워준다. 미녀 헬레네를 찾기 위하여 10년 전쟁을 치른 후 트로이 성을 함락하고 그녀를 귀환시켰다는 줄거리만으로는 오묘한 여성 심리를 다 헤아릴 수가 없다. 문학 작품은 한 미녀의 심리를 파헤치기 위하여 온갖 가설과 상상력을 동원하는데 헬레네도 그 중에 하나이다. 문제의 발단은 왜 그녀가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에게 납치당했냐는 것이다. 오디세이는 전쟁이 끝난 뒤 메넬라우스와 7년간 여러 나라를 편력하고 스파르타로 돌아온 그녀를 아름답고 권위 있는 왕비로만 묘사하면서 오로지 신의 의지에 따른 방황으로 풀이해준다. 과연 그녀가 이런 환영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항의는 아이스킬로스가 아가멤논이란 희곡에서 제기한다. 그는 그녀 자신이 원해서 떠나간 불결한 여인이라고 헬레네의 트로이 행의 의문을 제기하며 그런 여자 때문에 전쟁을 할 필요가 있었던가 하고 되묻는다. 에우리피데스는 희곡 트로이의 여자들을 비롯한 여러 작품들에서 허영심이 강하고 타산적이며 경박한 데다가 부정하기도 한 헬레네야말로 전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판을 가한다. 트로이 함락 후 그녀는 신의 뜻이었다고 변명하지만 파리스의 어머니는 이 미녀를 향하여 신의 뜻이란 그녀 자신의 정염일 뿐이라고 반박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후 관대한 남편에 의하여 살아남는 것으로 희곡은 전개된다. 이런 비판의 시각은 윤리의식을 강조했던 로마 시대로 내려오면서 그대로 전승된다.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이라도 윤리적 순결성에 흠이 생긴다면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가치관 때문이다. 프랑스의 우화 작가 라퐁테느는 그녀가 아름답기는 해도 변덕이 심해 되찾기 위한 전쟁을 할 만한 가치도 없는 여인이라고 지적했는가 하면 영국 시인 테니슨을 비롯한 무시인들은 다른 많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미모에 초점을 맞추기도 했다. 왜 아름다움이 선하지만 않고 악과 재앙을 동반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은 헬레네를 논한 많은 문학인들의 공통된 고뇌였다. 미와 악의 완벽한 결합이 과연 가능할까에 대한 실험은 영국의 시인이자 극작가였던 말로우의 파우스트 박사의 비극에서 그 극치를 이룬다. 괴테의 파우스트의 전범이기도 한 이 작품은 중세 도이치의 전설로서 온갖 학문의 연마로 지혜의 극치에 오른 파우스트가 악마의 유혹에 빠져 영혼을 팔아 온갖 쾌락을 체험하고는 기한이 되자 절망의 나락으로 끌려간다는 줄거리이다. 괴테의 파우스트 박사가 구원을 받는 데 비하여 말로우의 박사는 그렇지 못하다. 이 파우스트가 만난 미의 최고봉으로서의 여인상이 바로 헬레네이다. 그녀와의 키스로 황홀해진 파우스트 박사의 심경을 말로우는 아름다운 시로 표현했는데 어쨌건 여기에서의 헬레네도 아름다움 그 자체가 전부가 아니라 다른 인간의 운명을 바꾸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심지어는 트로이에서조차도 그녀를 지키기 위해 전쟁을 하느니 차라리 그리스로 되돌려주자는 견해도 있었다고 전한다. 천의 얼굴을 가진 여후. 사마천은 패배한 장군을 옹호하다가 사형수가 되었으나 궁영이라는 거세를 자진하여 살아남아 사기를 쓴 삶을 위하여 굴욕을 참는 사나이의 대명사처럼 알려져 있다. 사기는 딱딱한 역사책이라기보다는 재미있는 이야기책으로 너무나 문학적이다. 특히 숱한 여인상을 실감나게 그렸는데 가장 유명한 것이 하이이다. 원래 그녀는 정나라 목공의 공주로 진나라 대부 하씨의 부인이었으나 세 남편과 두 임금과 한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으며 한 나라를 멸망케 했고 두 장관을 파멸시킨 희대의 요부였다. 하이에 못지않게 악명이 높은 여후는 한 고조의 본처이다. 고조가 미처 유명해지기 전인 젊은 시절에는 유방이란 이름의 하찮은 신분이었는데 이때 얻은 아내였으니 조강지처인 셈이다. 진나라를 멸망시킨 뒤 항우와 천하를 둘로 갈라 한왕이 된 고조는 척희를 얻어 총애했다.
남자를 능가하는 강한 성품으로 고조의 천하통일을 도운 여후는 자신이 낳은 태자 해제를 패하고 척 부인이 낳은 왕자 여의로 바꾸려는 고조의 뜻을 역대 충신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막았다. 고조가 죽자 여후는 울분으로 보복을 하려 했으나 유난히 우애가 좋았던 해제가 번번이 이복 동생 여의를 감싸고 돌았다. 마침 해제가 사냥간 틈을 타서 여후는 독약으로 여의를 죽여버리고 척 부인에게도 복수의 손을 뻗쳤다. 수족은 자르고 눈은 도려내었으며 귀는 불로 지졌고 약을 먹여 목줄기를 태웠다. 그리곤 사람 돼지라 부르며 변소에다 처박았다. 며칠 뒤 끄집어내어 해제에게 보이자 그것은 인간이 할 짓이 아닙니다. 저는 어마마마의 아들로서 더 이상 천하를 다스리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했다. 이후 해제는 정치를 돌보지 않고 주색에 빠져 생명을 단축했다. 해제가 죽자 여후는 천하를 주름잡으며 그 후계자로 후궁이 낳은 자식을 지목했다. 생모인 후궁은 죽여버리고 아이를 황후의 친자식처럼 꾸며 태자로 삼고는 갖은 전횡을 다 저질렀다. 태자가 자라나 철이 들어 생모의 비극을 알게 되면서 어른이 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벼르자 여후는 그를 가둔 채 스스로 권력을 완전 장악하고는 태자를 아예 없애버렸다. 전횡은 종말이 오고 만다. 여씨 천하는 여후의 죽음으로 막을 내린다. 전횡의 역사 뒤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보복이 따른다. 여씨 일족은 멸망당하고 한 고조 유씨 천하로 역사는 궤도를 수정했다. 여후에 대한 평가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한 고조의 냉대가 그런 결과를 낳았다고도 볼 수 있건만 중국 역사서는 한결같이 이 여후를 희대의 전횡자로만 비난한다. 이유는 아시아적 가부장제 윤리의식의 탓이리라. 물론 그렇다고 여후가 전적으로 잘했다고는 할 수 없으나 자신의 서름에 비하면 지나친 바도 없지 않으나 수긍할 수도 있지 않을까? 여후의 잔악성은 또 자식에 대한 보호 본능으로 풀이되기도 한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을 냉대하는 것은 참을 수 있었으나 자식을 태자의 자리에서 내쫓으려 한 처사에 대해서는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 자식에 대한 사랑이 남편에 대한 증오로 바뀌었고 그게 다시 자신의 권리욕으로 변한 것은 아닐까? 어쨌건 그녀는 자신이 받은 것 이상으로 돌려주었기에 역사는 그녀를 잔혹한 여인으로 기록한다. 만약 그녀가 조금만이라도 스스로의 분노를 억제했다면 오히려 여걸로 남았을 것이다. 재미있는 사실은 여후의 통치 때 천하는 태평스러웠다는 점이다. 사마천은 이렇게 쓴다. 여태후가 여인의 몸으로 국정의 실권을 잡았으나 오로지 궁정 안의 분쟁에만 시종했기 때문에 천하는 태평을 누릴 수 있었으며 법을 어기는 자가 드물어 형벌이 적용되는 예는 거의 없었고 백성들은 안심하고 일할 수가 있었기에 입고 먹는 생활은 점차 풍부해졌다. 이런 권력 투쟁은 있는 것이 오히려 일반 백성들에겐 낫지 않을까. 나다니엘 호손의 주홍글씨. 미국적 의지의 여성상 헤스터. 미국이 낳은 최대 작가의 한 사람인 호도는 시인 롱펠로우, 프랭클린 피어스 대통령과 동창이었는데 당시 테일러 대통령 후보가 당선 후 반대당 공직자를 내쫓지 않는다고 공언을 하고서는 추방해버려 실직자가 되었다. 금슬 좋기로 유명한 아내가 그럼 당신은 이제 글을 쓸 수 있게 되었군요 라고 위로하여 용기를 얻게 되어 쓰기 시작한 것이 이 소설이다. 발행 10일 만에 1850년 그 당시로서는 보기 드물게 2,000부가 매진되는 기적을 이룩했다. 펀칠한 키에 무척 우아한 모습인 헤스터 프리는 뛰어난 이마와 검은 눈동자가 암시하듯이 재색을 겸비한 여인으로 이상주의에 불탄다. 풍만하고 요염하며 동양적인 특성을 지닌 호화롭고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는 그녀는 미국에서도 보수적인 윤리의식이 강한 보스턴 시의 청교도 풍의 일상생활이 휘감고 있는 따분함에 넌더리를 낸다. 의사인 남편 치링워드의 판에 박힌 일상성으로부터 도피의 출구를 찾던 그녀가 맞닥뜨린 상대는 인기 있는 목사 딤스데일이었다. 목사와의 불륜의 관계가 임신으로 이어져 헤스트의 간통 사실은 알려지게 된다. 유난히 보수적인 도시에서 그녀는 법정에 선 채 간통의 상대가 누군가를 추궁당했으나 끝까지 숨긴 채 태어난 지 석 달째인 딸아이를 안고는 주홍색 실로 A, 즉 어덜터리란 글자를 새겨넣은 옷을 입고 만천하의 간통녀임을 알리면서 살아가도록 판별받는다. 소설 제목 주홍글씨는 바로 헤스터의 간통죄에 대한 형벌을 상징한다.
한편 딤스데일 목사는 양심의 가책으로 온갖 고행을 일삼다가 건강을 잃게 되어 그 상담역으로 치링워드가 따라붙게 된다. 의사 치링워드는 자기 아내를 범한 상대를 찾아 복수할 일념으로 불타던 중 그 장본인이 딤스데일임을 눈치챈다. 괴로움을 견디다 못한 딤스데일이 헤스터에게 딸 펄과 셋이서 죄를 고백하고 교수대에 서자고 말하자 그녀는 남편에게 딤스데일을 용서해 줄 것을 애원하나 거절당한다. 헤스터는 딤스데일에게 멀리 도피길에 오르자고 유혹하여 잠시 동안 그는 그 유혹에 빠져 도피행을 꿈꾸나 치링워드의 방해로 좌절당하고 만다. 고뇌 끝에 딤스데일은 헤스터가 심판받았던 자리에서 자신의 죄상을 고백하고는 죽음의 길을 걷는다. 복수의 일념으로 살아왔던 치링워드 역시 그 야망이 허망하게 이루어지자 그 자신도 정신 이상이 되어버린다. 헤스터가 낳은 딸은 외국에서 결혼하여 잘 살게 되고 헤스터는 죽은 후 딤스데일의 묘에 합장된다. 간통녀의 결말은 세계 문학작품의 거의 모두가 비극적인 운명이 심판대에 서는 것으로 그려진다. 헤스터는 예외적으로 온갖 치욕을 이기고 애인과 딸을 구원해주는 승리의 여인상으로 그려져 있다. 그녀는 끝까지 딤스데일 목사의 이름을 숨겼을 뿐만 아니라 남편이 그 진상을 알게 되자 도리어 용서해줄 것을 간청했으며 더 나아가 애인과 도피행까지 기도한 용감한 여인상으로 부각된다. 헤스터는 이래서 간통녀로서가 아니라 미국적인 강인한 어머니상이 한 전형으로 평가받는 재해석이 시도된다. 그녀야말로 고뇌와 방황의 남성을 구원해주는 여인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소설에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세 가지 죄가 나타난다. 첫째는 헤스터의 죄로 이미 밝혀져 버린 죄이다. 그녀의 죄는 일정한 형벌을 받음으로써 끝날 수 있다. 그러나 나머지 두 가지 유형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로 지목된다. 즉 딤스데일은 잘못을 숨기는 죄를 저질렀기에 끝내는 죽음으로 결말이 날 수밖에 없었고 남편 치링워드는 용서할 줄 모르는 죄로 역시 그 결말은 비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청교도적인 위선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으면서도 종교적인 교리로만은 풀 수 없는 인간의 깊은 사랑의 진실과 그 죄과를 함께 파헤친 이 소설은 헤스터란 한 여인의 강인한 의지를 살만하다. 토마스 하디의 테스, 순결한 살해범 테스. 영국 석공의 아들로 태어난 작가 하디는 운명론자로 전 근대적 사회윤리가 지배했던 시대의 가련한 여인으로 테스란 인간상을 창조했다. 가난뱅이의 주정뱅이인 아버지의 딸로 태어난 테스는 생계의 어려움 때문에 남의 집 하녀로 들어갔는데 주인의 외아들 알렉에게 유린당한다. 작가는 이렇게 테스의 유린을 묘사한다. 얇은 비단같이 민감하고 정말이지 여전히 백합처럼 흰 이 아리따운 여인의 육체에 무엇 때문에 그 육체가 받도록 운명지어진 조잡한 무늬가 그려져야만 했던가.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아기를 낳았으나 아기는 이내 죽고 만다. 재생의 길에 오른 테스는 어느 목장으로 가서 열심히 일하던 중에 목사의 아들로 성실한 청년인 에인젤 클레어와 만나 진심으로 사랑을 느끼게 된다. 과거를 지닌 여인이란 죄책감 속에서 결혼한 그녀는 첫날 밤 클레어가 자신의 방탕함을 고백하며 용서를 빌자 그녀도 알렉과의 관계를 털어놓고 용서를 빈다. 그러나 클레어는 단호하게 말한다. 오 테스, 용서한다는 것은 이런 경우엔 통하지 않는 말이오. 그 전에 당신하고 지금의 당신과는 영 다른 사람이야. 아, 이런. 그런 해괴한 요술에 어떻게 용서한다는 게 적용될 수 있단 말이오. 클레어는 그녀를 버리고 홀연히 브라질로 떠나버린다. 테스는 외로움을 달래다가 끝내는 또 알렉의 유혹에 넘어가 동거 생활로 들어간다. 마침 테스의 과거를 용서해주기로 마음을 고쳐먹은 클레어가 귀향하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그녀는 자신을 속여온 알렉을 죽여버린다. 테스는 꿈처럼 클레어와 숲속으로 들어가 만 4일 동안 행복을 듬뿍 맛본다. 드디어 살인죄로 그녀를 체포하러 나타난 사람들 앞에서 테스는 태연히 말한다. 에인젤, 나는 기쁠 지경이에요. 그래요, 기뻐요. 이런 행복이 오래 갈 리는 없어요. 너무 과분했어요. 나는 마음껏 누렸어요. 이젠 더 살면서 당신한테 멸시당할 일도 없게 되었어요. 그리곤 저원 각오가 되어 있어요. 라면서 몸을 내맡겼다. 그녀가 처형당한 자리에는 검은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다. 두 남성의 품을 넘나들며 살인까지 저지른 이 여인에게 작가는 순결한 여인이란 부제를 달았고 그 때문에 발표되자마자 발매 금지 처분을 받았다. 하디는 이에 대하여 말한다.
테스의 마지막 타락 때문에 그 어떤 외적인 순결성이 없어진 점은 나도 솔직히 시인하지만 그녀의 선천적인 순결성은 끝까지 깨끗이 보존되었다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 라고. 소설에서 작가는 이렇게 쓴다. 그녀의 도덕적 가치는 이미 저질러진 행위에 따라서가 아니라 성향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부활처럼 다분히 최루탄적 요소가 강한 소설이면서도 어떤 시대 어느 곳에서나 있을 수 있는 여인상을 대표한다. 테스가 처음 강간당한 것은 그녀가 나빠서라기보다는 집안이 어려워 강제성을 띈 것으로서 이는 마치 일제식민지 시대 소작인의 딸이 지주에게 유린당했던 소설을 영상케 한다. 남편 에인젤 클레어로부터 버림받고 또다시 알렉에게 갈 수밖에 없었던 것도 그녀의 가난 때문이었다. 결국 정조와 예절도 경제적 토대 위에서라야 올바로 지켜지는 것이다. 호색가인 알렉이 전도사가 되는 것은 당시의 종교적 위선을 풍자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화되어가는 영국 농촌이 경제적, 도덕적으로 몰락해가는 모습을 한순결한 처녀의 전락 과정을 통하여 그린 소설이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순진한 시골 처녀들이 부와 향락과 악의 구렁텅이로 희생되어 가는 일은 항상 있었음을 새삼 느끼게 한다. 이것은 운명이 아니라 사회학인지도 모른다. 테스의 비극은 산업혁명 이후 영국 농촌이 몰락해가는 과정 속에서 순진한 한 여성이 함께 전락하는 것을 상징한다. 산업화 과정 속에 있는 사회 어디서나 테스의 비극은 있을 것이다. 로렌스의 차탈레 부인의 사랑. 참 삶의 의미를 되찾은 코니. 발간될 때마다 금지 처분을 받아서 세계 문학사의 화제가 되었던 차탈레 부인의 사랑은 작가의 원래 의도와는 달리 외설 작품으로 취급받는 경우가 많다. 현대는 본질적으로 비극의 시대이다. 라고 서두를 꺼내는 이 소설은 그 비극의 의미를 콘스탄스 차탈레라는 코니의 경우를 들어 말한다. 그녀는 1917년 제1차 대전 때 휴가를 나온 클리포드 차탈레와 결혼했으나 남편은 밀월 후 인해 귀대하고 그녀는 홀로 이별의 시간을 보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귀국한 콘스탄스는 하반신이 마비된 채 2년간의 투병 생활도 보람없이 성불구자로 변하고 말았다. 반처녀로 문학작품이나 읽으며 지내는 불구의 생활에도 그녀는 잘 적응하는 한편 극작가 마크와 미래에 빠지기도 하지만 자신의 공허함을 구원받을 수는 없었다. 남편은 다른 남자와의 관계에서 아이라도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고 했으나 그녀로서는 아이를 갖는다는 감동과 함께 문제는 상대되는 남자다. 이 사람이라면 하고 생각되는 남성은 이상하게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그녀의 입장이었다. 무수한 사나이를 내 자신의 체에 쳐보기로 하자. 그러면 한 사람쯤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대 예루살렘의 거리로 가서 그 사람을 찾으라. 남성들은 수없이 많지만 예언자가 말하는 사나이를 예루살렘에서 발견할 수는 없었다. 라고 그녀는 생각한다. 이런 그녀에게 생명의 감동을 불어넣어 준 것은 올리버 멜러스란 차탈레 집안의 산직이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도망가 버린 후 여성과 속세의 연을 끊고 4년간 산속에 묻혀 살고 있는 멜러스와의 만남은 새끼꿩을 만지면서 생명에 대한 공경과 두려워하는 외경을 느끼고부터였다. 현대판 성풍 속 소설과는 달리 코니가 멜러스와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작가는 3단계로 설정하고 있다. 첫째는 남편이 아기를 가질 것을 권고한 일, 그리고 둘째는 이로 말미암은 상상의 세계에서의 남성을 바라고 구하는 희고 단계, 셋째는 꿩새끼의 약동에서 본능에 눈뜨게 된 단계에 이르게 된다. 거듭되는 멜러스와의 육체관계 속에서 처음부터 그녀가 조용하고 편안한 안온함을 느낀 것은 아니다. 남자가 좋군요 했을 때 그녀의 몸 내부에서는 무언가 부르르 떨렸고 정신적으로 저항하듯 굳었다는 표현처럼 육체적인 사랑은 그녀를 도리어 우스꽝스럽게 느끼게 만들었다. 그러나 거듭되는 사랑의 행위를 통하여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그에 대한 기묘한 놀라움이 눈뜨고 있었다. 남자. 자기를 지배한 남성의 신비로운 힘. 아직 두려워하면서도 그녀의 손은 그의 몸을 더듬고 있었다. 그때까진 이상하고 적의를 느끼게 하며 다소 냉랭한 존재였던 한 무서운 사나이였다. 그러나 그녀가 만져보니 그것은 신의 아들과 인간의 딸이 함께 있는 것이었다. 형용할 수 없이 아름다웠고 세포의 순수함을 느꼈다. 코니는 멜러스의 아이를 갖게 되고 이제 새로운 자신의 삶을 시작하기 위해 여행에 오른다.
멜러스는 떠나 있는 코니에게 남편과의 이혼 문제와 곧 함께 재회할 것을 다짐하는 편지를 보낸다. 소설은 멜러스의 편지로 끝난다. 작가 로렌스는 인간이 원하는 것은 자기 욕망의 충족이다. 라고 하면서 기독교는 반동과 부정에 기초를 두고 있다라고 종교적 금욕주의를 극렬하게 비판한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욕망이란 육체적인 쾌락만을 의미하진 않는다. 이 말 속에는 작가의 정치관과 세계관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는 노동계급 출신이면서도 이런 이기주의적 한계 때문에 진정한 민주주의적 의식을 실현하는 대열에는 서지 않았다. 코니의 경우는 특수한 예에 속한다. 그녀를 방탕한 여인으로서가 아니라 올바른 여인의 생존권의 입장에서 봐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확대하여 여성들의 반윤리적 행위까지를 로렌스의 자기 욕망의 충족론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